로봇이 끝간데 없이 발전하면 인간의 일들을 다 수행해낼 수 있으면 인간들은 뭐하지? 인간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일 로봇이 하면은 나는 큰일 났네? 이런 두려움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배부른 소리 할 때가 아니다. 로봇 만들어서 사람 부족한데 지금 로봇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상상하지 못해서 모를 뿐이지 아마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의 인간의 일을 대처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은 모르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로봇 산업에서 중국의 역량과 위치는 어떤가요? 지금 지구상에서 만들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 펼쳐놓고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겨봐라. 그러면 분명히 최상위권의 로봇들은 미국 로봇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미국 로봇들 빼고 그럼 그 다음은 어디냐를 보면 중국 로봇들이 가득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면 한 1년쯤 지나면 중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갭을 가지고 빠르게 쫓아가고 있죠. 그럼 중국은 어떠한 원천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일단 정부가 이게 길이다, 이게 살 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로봇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만들 때 어떤 기기가 필요해? 그럼 정부가 마련해주고, 로봇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야? 정부가 써주고, 그렇게 계속 공급과 수요를 계속 창출하면서 정부가 드라이빙을 걸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정부 정책에 맞춰서 로봇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에 북경에서 WRC라고 중국에서는 가장 큰 로봇 전시회가 열렸었어요. 우리나라의 로봇월드 같은 거죠. 한번 가봤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나 했더니 휴머노이드 로봇 하는 회사만 거의 30개예요. 저희 A 로봇 같은 회사가 30개가 있더라고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네 가슴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에 처음에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어느 틈인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로봇들이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자기들끼리 카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숫자는 많은데 그 숫자가 많아서 만들어지는 그 힘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방향은 딱 하나구나. 그런데 그 방향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다른 방향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테슬라 스타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테슬라는 워낙에 독특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딱 표준으로 만들어진 그 성공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 케이스를 다들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1등, 중국의 1등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유비텍 또는 유니트리라는 회사인데, 샤오미 정도는 조금 뒤쳐져 있고, 근데 그 회사들을 보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들, 유비텍이나 유니트리가 테슬라 스타일은 아닙니다. 중국의 그 어떤 표준 모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테슬라 스타일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스타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방향이 다르니까, 경쟁력이 다르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나름대로 그 전시에 참가하고 나서 희망은 좀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수와 그 가격과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그리고 경쟁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액추에이터들은 대부분 이렇게 회전식이에요. 로타리식입니다. 전통적인 모터 제어 방식이죠. 대부분의 로봇들은 이렇게 회전식 모터를 써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에요. 회전식 모터를 만들고 여기 프레임을 조립하고 또 모터 만들고 프레임을 조립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연결돼서 팔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식인데,
테슬라 스타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직선형으로 움직이는, 즉 인간의 근육과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인간의 근육도 이렇게 수축작용으로 당기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회전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 방식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테슬라 스타일이 뭔가 더 인간에 가까워요. 운동의 스타일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생체역학적으로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본 거예요. 저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로터리 회전식으로 하던 사람이었는데 3세대 로봇까지는 회전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직선형 운동하는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장착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테슬라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리니어 액추에이터 구동의 매력에 폭 빠졌습니다. 와, 이런 보수적인 효과가 있어? 인간이 이렇게 진화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걸 만들고 나서 깨달았어요. 공개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영업 기밀이라 공개는 못하지만 이거구나. 근데 그런 게 한두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확실히 더 기술적으로는 경쟁력이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봄직하다. 가격만 낮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없어요. 놀랍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만들죠, 반도체도 만들죠, 심지어 배도 만들죠, 뭐 비행기도 만들죠. 다 만드는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특이한 나라고요. 로봇도 만드는 게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 우리 왜 못 만들어 뭐 이러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나라 꼽아봐라 그러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분야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2015년에 했었던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재난 구조용 로봇 대회, 거기서 카이스트가 1등을 했어요. 전 세계 로봇들이 다 모여서, 그때 당시 최첨단 휴머노이드들이 다 모여서 자웅을 가르는 경기를 했는데 카이스트가 1등을 했다고요. 이런 나라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 비하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자만을 할 필요도 없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뭘 잘하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파악하는 거 필요합니다. 너무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안 된다라고 지레 겁먹지도 말고 할 수 있다라는 도전 정신으로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우리 선배들은 그래왔고 우리라고 못할 거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한 번의 세상을 바꾸는 이 순간에 우리도 같은 플레이어로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저 희망 섞어서 말하면 우리도 선두 그룹에 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A로봇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혼자로는 부족합니다. 택도 없고요. 많이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경쟁도 해주고 다 같이 서로 고민도 나누면서 그렇게 같이 생태계를 좀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의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까요? 정부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개인 기업들,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드라이빙을 하는 전통적인 그런 곳이라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역할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거기랑 비교하면 또 경제 규모도 그렇고 우리가 그 민간 기업 하나가 거의 정부의 역할을 할 정도의 그런 곳과 그냥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정부든 기업이든 투자자든 모든 역량을 다 있는 데를 다 끌어모아서 해야 겨우 이제 뭔가 경기를 해볼 만한 그런 게임이 될 만한 이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부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부가 해줘야 할 일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거죠. 사실 기업은 자신의 업에서 이득이 나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계가 할 수 있는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상업성하고 좀 멀어서 또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어. 그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성격이 달라서 뭔가 뭉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다 끌어모아서 뭉쳐서 한 대 끌고 나가주는 사람. 목표는 저기야. 다 같이 저기로 가자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마중물들을 제공하고 유인해주고 그리고 뭔가 거리를 만들어내주는 이런 역할들. 이건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리더십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리더십을 발휘를 해주고 계시나?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정부에서도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희망을 좀 품어볼까? 내년에는 뭔가 리더십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래도 해봅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못한다고 너 못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원팀이 되는 뭐 이렇게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고 지금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니다. 전쟁 상황인데 우리 다 같이 한 팀이 되자. 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 아닌가.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로봇이 결국 인간의 노동력을 대부분 대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봇이 끝간데 없이 발전하면 인간의 일들을 다 수행해낼 수 있으면 인간들은 뭐 하지? 인간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나는 뭘로 밥 벌어 먹고 살지? 내가 하고 있는 일 로봇이 하면은 나는 큰일 났네? 이런 두려움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현실을 보면 배부른 소리다. 지금 저기 산업 현장 한번 저기 가면요.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갖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발 돈 줄 테니 오세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생산 가능성 인구는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2025년부터 우리 사회는 이제 급전직하예요. 이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인공고를 내고 그래도 안 오고 그래서 연봉을 올려갖고 사람을 모셔갖고 일을 하면은 수익이 안 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산업이 유지가 안 돼요. 배부른 소리 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그런 배부른 소리 할 때가 아니다. 로봇 만들어서 사람 부족한데 지금 로봇이 들어가야 된다. 급하다라는 거 하나. 그러면 좋아. 그러면은 급한 불은 껐다고 치자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산업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든 막았어요. 그래서 로봇들은 사람들이 하기 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일들 위주로 좀 하고 사람들은 좀 더 인간들이 하기 좀 수월한 일들을 하는 이런 분업 체계가 잘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다가도 이게 로봇은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인가는 시간이 더 흐르면 인간의 일을 다 차지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간의 능력을 너무 한정지어서 보지 말아달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은 계속 바뀌어왔어요. 뭐 1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 100년이 뭐예요? 50년 전으로 가볼까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인간의 일들, 인간의 직업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50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런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느냐? 새로운 기기가 탄생하면 그 새로운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한정지어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어떤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그 기기에 자기의 지금 현재의 일을 넘겨버리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상하지 못해서 모를 뿐이지 아마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의 인간의 일을 대체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은 모르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어떻게 쓸까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그 로봇을 지금 있는 이 일에 투입을 하게 되면 그때 나는 뭘 할까? 요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리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디바이스가 나오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로봇이 나왔다고 저 로봇이 내 일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저 로봇에게 내 일을 건네주고 나는 그걸 이용해서 뭘 하지? 라고 한 단계 더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게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하는 삶을 떠올리면 아직 막연한 느낌인데요. 과연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2020년대 말에는 어떤 산업 현장에서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언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공장, 테슬라의 자동차 조립 공장 같은 그런 공장일 겁니다만 인간형 로봇이 드디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습들을 보실 겁니다. 저는 부품들의 기술 경쟁력 향상 속도를 계속 재고 있거든요. 로봇은 수많은 부품들의 조립품이기 때문에 부품들이 어떻게 잘 만들어지느냐가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핵심 부품들의 발전 속도를 재고 있는데 되게 빨라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8년 찍었습니다. 2028년에 분명히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로봇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실생활은 아닐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볼 수 있는 이런 현장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2020년대 후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쓰여진다라는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제 예측에. 그리고 나서 거기가 시작이죠. 공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들이 하나 둘씩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나 둘씩 섭렵해 나갈 겁니다. 그게 이것도 돼? 그럼 다음 거. 그것도 돼? 그럼 다음 거. 이게 넓어지자 보면 언젠가는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날이 나오겠죠. 그 날은 아마도 2030년대이겠죠. 그런데 늦어도 2030년대 중반쯤 되면 로봇들이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딘가에서 쓰여지는 모습, 이거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그때 저 로봇들을 잘 쓰는 사람들과 그냥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과로 나누어질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냥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과 스마트폰에 그 앱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카톡도 나왔죠. 그러니까 팀앱도 나왔죠. 그런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은 사실은 디바이스 자체가 아니라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스마트폰 자체가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앱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30년대에 여러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지금부터 상상력을 발휘해주고 기술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가 과연 가능한 서비스인가 아닌가를 면밀하게 고민해주고, 그 무엇보다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 일자리에서는 어디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쓰여지는 게 좋겠는가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리딩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플랫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폰 만드는 회사, 갤럭시 만드는 회사가 되고 싶은 거지, 이 세상을 바꾸는 앱을 만든 회사가 저의 목표는 아니에요. 제가 로봇을 만들면 그 로봇을 써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아직 모릅니다.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 다 아닐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 중간 어딘가.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그때 그 주역이 될 사람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로봇으로 혁신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